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무보인 청원에서 일하고 있는 서성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면식으로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강의를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좀 힘든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가게에 좀 경영에 참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일단 오늘 강의 내용 자체는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자영업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이제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파트는 좀 7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 어쨌든 뭐 제가 노무사 현업으로 있으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제가 뭐 경영에 뭐 외식 사업에 경영 참가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거 토대로 좀 먼저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강의 시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일반 자체를 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경청해 주시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연락처나 이런 거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텐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는 길에 그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상담 전화 받았는데, 상담해 주신 분은 이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고, 이런 걸 문의 주시더라고요. 어떤 근로자분은 편의를 위해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상당 기간 근무를 하다가, 근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기 때문에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근무를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더 지속시켰는데, 이제 그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근로자분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본인의 급여 수령액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고, 회사에서 이거를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경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4대 보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이제 임금을 지급한 기간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예 그냥 미가입하고 현금으로만 지급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3.3% 소득세만 떼면서 이제 근무했던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 마지막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내용만 들으면 질문 취지는 알겠죠. 퇴직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4대 보험 가입한 기간으로만 이제 기간 산정을 해서 주고 싶은데, 근로자는 나는 이제 전체 기간으로 다 지급받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의 골자가 될 건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상으로는 당연히 최초 근로한 기간부터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이제 지급 요건이 크게 보면은 뭐 2가지 정도, 원래 3가지인데 일단 2가지 정도 정리하면은,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기간, 그러니까 1년 이상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로 일할 것, 이건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뭐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아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종속 관계 아래서 일을 했냐, 이걸로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내가 가입하면 가입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그 말은 즉슨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거고, 근기법상 근로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리적인 대답의 이제 한계점이고, 대신 이제 상담한 내용 자체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드릴 수는 있었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내용들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사용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업에 물론 본인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이제 등한시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른 내용이 접하게 됐을 때 이제 분노하거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고 최소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아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좀 처음에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근로계약 파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로계약서는 이제 근로자가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때 근무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서면 명시 사항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부터 이제 휴게 시간까지 내용들이 열거가 돼 있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쓴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일반 폼을 다운받아가지고 일반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냥 월급 얼마,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 일한다 이 정도로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필수 명시 사항들을 기재를 열거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작성 의무뿐만이 아니라 교부 의무도 이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부 의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제 한 장씩 이제 나눠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작성 의무, 교부 의무 뭐 다 똑같이 이제 법에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됐을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성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좀 하나하나 좀 먼저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할 이제 내용들의 어떤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돼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바꾸는 거를 이제 법상으로는 전직이라고 하는데 전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가 사실 임의로 정하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근로계약서에다가 이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획정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면서 식당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장에서 일 시켰다가 저 매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이런 근무 장소에 대해서 한 지점으로 획정한 경우, 그런 획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전보시키거나 전직시킬 때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부당 전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많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진 않아요. 자영업 하시면서는 그냥 일반 회사나 법인,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경우는 없는데 간혹가다 정말 근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 정말 다양하게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임금 뭐 200만 원, 250만 원 준다 이렇게 됐으면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성 항목이라고 하면은 임금에는 뭐 기본급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뭐 기본급 외에 뭐 식대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연장 수당 이런 것들 항목이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성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도록 되어 있고 계산 방법은 뭐냐? 뭐 시급 얼마 혹은 뭐 8시간 초과했을 때 뭐 가산해서 50% 가산해서 얼마 주겠다 이런 계산 방법들 그리고 지급 방법은 매월 며칠에 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뭐 근무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법정시간, 소정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무시간은 이제 법정시간과 소정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법정시간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 한도 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 일주 40시간 근무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이제 법정 시간을 말하고 소정 근로 시간은 그 안에서 당사자끼리 정한 시간이에요. 뭐 모든 사업장, 모든 매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짧게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 소정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 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주휴일이죠. 주휴 수당과 관련된 주휴일. 주휴일은 뭐냐면은 일주일 7일 중에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그 중에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일하신 걸로 쳐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월화수목금을 이게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루 정도는 일하지 않는 날이지만 8시간 일한 것처럼 돈을 줘라. 이게 주휴 수당이고 주휴일에 발생한 수당이죠. 이거 뭐 자세한 것들을 다 뒷면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법 제도고 뭐 옛날에 뭐 월차, 연차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법이 요즘에 연차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로자한테 좀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고 2017년도 5월 말에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 이것들을 그러니까 일일 몇 시간 근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몇 시, 시업 시각 몇 시, 종업 시각 몇 시, 그리고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경우 있는데 휴게 시간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뭐 업무 시간 중에 뭐 풀타임으로 일만 하진 않을 거예요. 일하다 보면은 뭐 개인적인 용무로 통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중간중간 담배도 태우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거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 휴게 시간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휴게 시간을 완전히 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할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적으로 순간에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적으로 있는 시간 자체가 사업지 어떤 지휘 명령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 이걸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뭐 개인적인 용무를 받더라도 어떤 뭐 업무 지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에 즉각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 휴게 시간이 아니에요. 휴게 시간은 뭐 행정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게 시간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로 생기는 이슈들은 이거예요. 근로자가 쭉 일하다가 퇴사하고 나서 나중에 노동부로 갔어요. 노동부로 가서 나 사실은 여기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휴게 시간이라는 걸 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뭐 2년 3년 동안 일했을 때 그동안 휴게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간을 다 돈으로 달라.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특히나 뭐 식당이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식사 시간, 중식 시간 이런 시간들을 뭐 휴게 시간이라고 쳐요. 근데 식당이나 뭐 일반 다른 매장 같은 경우 이런 시간 정말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브레이크 타임 많이 설정하죠. 뭐 손님 안 받는 시간 그런 시간을 둬서라도 휴게 시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게 실무적으로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가 이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서면 명시사항들을 정리를 했는데 뒤에서 다 정리할 내용들이니까 일단 이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특히 아까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근로자의 경우인데 특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놓은 사람을 말해요. 계속 식당 예를 들게요. 어차피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한 수업이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 특히 뭐 대학생 알바를 쓰는 경우 있죠. 뭐 한시적으로 뭐 방학 때만 아니면 뭐 수업이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둔 이제 기간 정해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간제 근로자나 혹은 단시간 근로자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마찬가지로 기재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시사항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은 항목당 과태료가 발생을 해요. 항목당. 지금 건당 뭐 어떤 건 5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이런 게 뭐 노동부 내부 지침상으로 있는데 항목당 이렇게 위반식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심한 경우 아예 작성도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작성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다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노동부 가시게 되면은 거의 벌금만 한 250만 원 정도 나오실 수 있어요. 한 사람당.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까 근로계약서를 포함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기록에 관한 사항들, 뭐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뭐 이런 것들, 어떤 연수자 증명서 이런 대장들은 근로자가 뭐 재직하는 기간 혹은 퇴직한 후에도 3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 의무 물론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관 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구비라도 해놓자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다 갖추고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뭐 제가 일하다 보니까 뭐 경험상 알게 되는 건데 다 갖추기 힘들죠. 근데 이 중에서 뭐 물론 식당에서 뭐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뭐 근로자 명부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대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업장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보관도 하실 거니까 일단은 구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런 게 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제 문제되냐면은 물론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사업장에 주지 않는다. 아마 사업장에서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근로자 급여대장이나 이런 거를 요청했을 때 안 준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외에도 노동부에선 가끔 이제 지도점검이란 걸 해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지도점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이제 노무사한테 이제 자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위탁 사업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점검 하러 다니기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걸 뭐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다. 나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희한하게 저랑 어쩌다가 상담하시고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얼마 뒤에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당신이 얘기했던 지도점검이란 게 내가 대상이 됐다고 공문이 날라왔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도점검의 대상은 누군가한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법에 있는 거니까 지키기도 지켜야겠지만 이런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건 구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파트마다 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건 이거죠.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사업주가 다퉜다라든지 아니면 일하다 보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그래서 문자로 죄송하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부로 가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끝나고 나서 노동부로 가서 근데 나 근로계약서 안 썼다. 근데 이거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받는 거 아니냐. 노동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뭐 간혹가다 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노동부로 바로 가지 않고 물론 노동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지 않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뭐 이제 범칙금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틀 동안 뭐 이틀 3일 일하고 사업자가 이제 싸우고 갑자기 나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억한 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물론 근로자가 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는 돈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리진 않아요. 그냥 사업주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될 뿐인데 그거죠. 이거를 합의로 유도하는 거죠. 합의를 유도해서 내가 이거 신고 안 할 테니까 고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줘라. 이런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입사한 첫날 그때 쓰는 게 맞는데 저도 물론 알아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근로자가 오자마자 작성하고 그때부터 일시키고 이런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어려운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다른 직원 아니면 뭐 관리 직원을 통해서 뭐 그런 뭐 이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맡겨서라도 어쨌든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입사한 첫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채용되기 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급여나 근무 요일이나 이런 것도 협의가 됐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입사하기 첫날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직접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날 직접 계약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위임을 맡겨서라도 그 첫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이게 뭐냐면은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은 뭐 신고하더라도 취하하면은 별도로 뭐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 근데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미리 고소를 해버리고 나면은 근로자가 취하하더라도 이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실무적으로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근로계약서 신고 들어가면은 얘가 이 친구가 취하를 하든 말든 나 벌금 받는다더라 사실 이렇게 굴러가진 않는데 법리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웬만하면은 이런 고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더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임금체불보다도. 물론 임금체불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부터 좀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로시간은 어쨌든 뭐 정리하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죠. 근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 시간 동안 그 해당 있는 시간 동안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휘명령 받아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 이거는 뭐 구분 시력 자체가 너무 쉽죠. 구분하기 자체가. 근데 아까 얘기한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대기시간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휴게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걸 휴게시간이라고 하고, 대기시간은 그 경계에 있는 모호한 무언가로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개인적인 용무를 통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숙박업을 하시는 경우 숙박업에서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 있어요. 카운터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물론 이제 숙박업소 자체가 굉장히 바쁜 업소고 이러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가한 이제 숙박업소인 경우 정말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근무 시간이냐라고 물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은 다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근무를 보시는 분 혹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버스 기사, 관광버스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관광지에 도착하거나 이제 배차가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근무 시간일까요? 휴게 시간일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간들인데 어쨌든 간에 구분할 대기 시간인지 휴게 시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사업주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예요. 결국에는 사업주가 휴게 시간이라고 줘놓고서 계속 무언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제재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휴게 시간이라고 주긴 좋지만 뭐 식사 시간이라고 주긴 좋지만 식사 시간에 대신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마.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지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산입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고 워크숍이나 접대 시간, 접대 같은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 근무 시간을 보고 있고 회식 같은 경우는 친목 업무가 목적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보지 않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되는 케이스들이니까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까 근무 시간과 대기 시간, 휴게 시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이제 이런 근무 시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법정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법정 근무 시간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일 8시간, 이제 일주 40시간. 이렇게 연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 법정 시간을 말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이죠. 대신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다만 이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 8시간 이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런 걸 소정 시간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이제 시간외 근무라고 있죠. 시간외 근로, 연장 근로, 잔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일 8시간을 초과해야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고 잔업이고 시간외 근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법정 시간 또는 소정 시간, 그러니까 뭐 소정 근로 시간이 일일 6시간이다. 이렇게 약속을 6시간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7시간째 일하게 되면 그 1시간이 연장 근로예요. 법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건 연장 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법정 시간과 소정 근무 시간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시간의 근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한 시간부에 대해서 50% 가산된 할증된 임금이 붙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이제 가산 수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산 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에 대해서 시급만 쳐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제 대표적으로 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얘기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들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예고해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고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 줘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적용이 되지만 다만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할 수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대신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취지는 아닌데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이 이제 연차휴가 같은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아까 제가 가산수당 얘기했잖아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뭐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하나 빠져 또는 이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50%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임금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50% 가산이라는 거는 어떤 임금 총액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상임금이 뭔지 평균임금 뭔지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는 법정시간 또는 소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는 걸 말해요. 일반적인 사업장 같은 경우 월화수목금 주 5일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날 일을 하거나 일요일날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휴일근로가 될 텐데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 5일 사업장에서 월화수목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요일 날 일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8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면은 그 일한 시간만큼은 휴일 근로수당이 되기 때문에 50%가 가산이 돼요. 근데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휴일에 일을 하는데 8시간마저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날은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인 거죠. 그래서 휴일 연장 근로가 되는데 각각 50%씩 가산되기 때문에 중복 가산돼서 100% 이제 가산된 임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일요일 날 일을 안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일 연장 근로수당까지 하게 되면 총 가산율이 거의 25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배치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야간 근로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서 06시까지 일하는 그 시간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뭐 휴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50%가 가산이 돼요. 이 시간대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대표적인 가산 수당,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휴게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법 내용을 보면은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 있죠. 휴게 시간의 정의,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해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계산 시나 이럴 때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빼는 거고요. 그리고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되지 전후로 주실 수 없어요. 뭐 08시 당연한 얘기죠. 08시 업무 시작인데 뭐 07시 반까지 와가지고 30분 쉬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건데 뭐 6시 반부터 휴게 시간이다. 이건 사실 부여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일반 사업장에서도 일반 사업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식사 시간을 주로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가지고 휴게 시간이 언제이다라면 분명히 명시해 두셔야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노동부 진정 뭐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대응이 좀 가능하게 좀 용이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런 휴게 시간은 30분이나 1시간 통으로 부여해야 되냐, 반드시 한 번에 다 30분 1시간 부여해야 되냐, 이런 걸 봤을 때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근데 그것도 뭐 무조건 분할해서 하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떤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죠. 뭐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30분 부여하기 좀 어려운 경우 중간중간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게 사회 통념상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법이라는 게 뭐 산수처럼 수학이나 산수처럼 딱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내가 분할해서 휴게 시간을 줬다. 근데 5분 10분씩 줬다 잘라줬다 근데 증빙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사건 케이스마다 이제 법리적 다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당사자와 좀 뭐 사실관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분할하여 지급을 하든 아니면 한 번에 통으로 부여를 하든 그것보다도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우선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휴게 시간이라고 줬는데 이거 하지 마라.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물론 사업장에 피해가는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지 마라. 계속 여기서 사업장에서 손님 보고 있어라. 이런 것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동부가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급 휴일인데 혹시 휴일과 휴가의 개념을 구분이 좀 가능하신가요, 다들? 느낌적으로는 아시겠죠?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뭐 둘 다 쉬는 날은 맞아요. 일 안 하는 날인데 좀 사전적인 정의를 좀 풀어서 보면은 휴일은 아까 제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했잖아요.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일을 할 의무가 없는 날
이런 날 휴일이라고 하고, 휴가 같은 경우는 소정 근로일에만 가능하죠. 일하기로 정한 날, 일하기로 정한 날에 본인의 휴가 청구권을 써서 근로제고 의무를 면제받는 날, 이 날을 이제 휴가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개념 구분부터 중요하고요. 휴일은 일단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법정 휴일은 법에서 이날은 휴일로 지정한 날, 그리고 약정 휴일은 법에서 지정한 날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하겠다. 예를 들자면은 뭐 회사 창립 기념일, 혹은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른데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관공서 휴일, 소위 달력상에 있는 빨간 날들, 이런 날을 약정 휴일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달라져가지고 곧 말씀드릴게요. 이런 법정 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휴일, 뭐 소위 일요일이 많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주휴일, 그 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그런 날들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평상시 일했던 것만큼의 시급 계산이라든지 급여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약정 휴일도 만약에 이제 유급으로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날 뭐 예를 들면은 3일절을 약정 휴일로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 전액이 그대로 지급돼야겠죠. 그래서 휴일은 이제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고, 법정 휴일은 지금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 휴일에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거 아까 제가 주휴 수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래 행정 해석을 보면은 주휴일 같은 경우는 근데 무조건 발생하진 않아요. 주휴일이 이제 주휴일에 어떤 주휴수당에 나가려고 하면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자여야 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 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했다라면은 그 월화수목금을 만근을 해야지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아래 내용 보면은 이제 결근한 날에 포함됐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그날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당 같은 경우에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 채용해서 이제 근무를 시키게 되면은 번거롭더라도 어떤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뭐 일주간의 근무표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작성을 해서 이분들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챙기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용 지출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게 오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이게 반드시 뭐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파트타임으로 굉장히 많이 잘라서 채용을 하죠.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건 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채용할 때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되 뭐 두 사람 뽑을 거를 세 사람 뽑아서 채용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것들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을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발생합니다. 네. 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총 몇 시간인지 좀 다른데 비율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란 건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8시간 주휴수당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일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8시간씩 주 이틀만 16시간 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적으로 8시간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8시간에 대해서 40분의 16만큼만 들어가요. 비율적으로. 예. 이거 어차피 이따 또 설명드릴 내용이니까요. 자, 이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법정 휴일은 지금 두 가지였었다라고 했죠. 하나는 이제 주휴일과 그다음 두 번째가 근로자의 날. 근데 관공서 휴일,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회사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300인 아니지만
30인 이상 이거 뭐야? 20201년이 아니라 2021년이죠.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아래에 있는 날들 이날 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들인데 이날 같은 경우 유급휴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전까지 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런 빨간 날 근로자가 쉬더라도 사실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업주분에게는. 근데 뭐 다들 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한데 이거를 휴일로 쉬냐 휴가로 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구분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적용되기 시점 전에는 이날은 사실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관공서 휴일이지 민간 기업의 휴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건 뭐 연차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런 날 쉬는 날을 휴일로 정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휴가로 쓰겠다라고 해서 휴가로 이제 휴가 일수를 소진시켜 오던 사업장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라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뭐 3.1절, 뭐 구정, 추석, 뭐 신정 이런 날들 일하지 않는 날들 그런 날들은 이제 회사의 휴가로 처리해 오던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게 적법한 제도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일단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권이 있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일에서 13일 정도는 자동적으로 소진이 되고 이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는 한 이틀 3일 정도 됐었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동안 불법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이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2022년 이후부터는 이제 법정 휴일이 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다음 이런 공휴일 이런 날들도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휴일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다시 사례를 보면은 이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례예요. 휴게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사건 빈도수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증빙하기도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근데 이게 은근히 노동부의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어려우면은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결국 사업주분들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제가 브레이크 타임 설정이나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업주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는 휴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줬어요. 줬고 나름대로 일반적인 노동의 형태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좀 더 이제 가벼운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했을 건데 대신 다만 사업주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죠. 휴게 시간을 부여하되 그 시간대에 어디 나가지 말라라든지 어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런 걸로 이런 이런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휴게 시간을 제대로 줬다라고 볼 수 없는 노동부의 판단. 즉 이 말은 이제 이게 휴게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 시간이었다. 대기 시간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주가 1시간 동안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급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해라 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임금 같은 경우는 그 소멸시효가 최대 3년이에요. 민사상으로는 최대 3년인데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씩 휴게 시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36개월분에 대해서 급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뭐 상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휴게 시간 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노동부에서는 그럼 사업주한테 휴게 시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라. 뭐 휴게 시간 미부에 대한 뭐 과태료나 이런 건 별개로 민사적으로 급여가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니 지급해라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최대 민사상으로 3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치에 대해서 매일매일 1시간씩 이걸 다 받아낼 수도 있고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휴게 시간을 1시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 1시간은 대부분 연장 근로 시간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순히 시 곱하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급 곱하기 시간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3년치인 거죠. 더군다나 이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문제까지 있었던 사업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제가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다. 대여섯 명 된다. 하게 되면 진짜 이거 존폐 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휴게 시간 이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로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진단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휴게 시간처럼 가볍게 여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혹 발생하는 문제긴 한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다 하게 되면은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화수목 금을 쭉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번도 한 주를 꽉 채워 일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달력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주휴상이라는 게 일수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7일에 대해서 만근이 있기 때문에 주휴상은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은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을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8시간에 대해서 법정 시간 또는 소정 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 돼요. 근데 주휴수당이란 거는 이제 법정 시간,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휴수당도 10시간 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10시간 중에서 법정 시간이 몇 시간인지 소정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 어쨌든 뭐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한 주에 20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8시간 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0시간 분, 그러니까 50%만 이제 주휴수당에 지급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시간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인데, 일단 임금은 그거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제 지급을 하는 금품을 말하지만, 이 임금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무언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 그럼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통상임금은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임금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단이 이제 평균임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념부터 보면은 뭐 개념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뭐 정기적 일률적으로 수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뭐 시간급, 월급, 주급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기본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항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근로자한테 지급되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음 달에도 이 급여를 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있죠. 기본급 너무 당연하죠. 기본급 내가 다음 달에도 이 기본급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이 기본급이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직책수당 아니면 뭐 자격수당 이런 것처럼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뭐 조건을 따라서 하건 말건 간에 다음 달이고 다다음 달이고 난 이 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기본급적인 성격을 가진 걸 통상임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이라고 하면은 거의 임금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총액 할 때 내 월급 총 얼마, 이거 이제 평균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내용부터 볼게요. 이러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보면은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8시간까지만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인데 10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연장 근로가 되기 때문에 2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단순히 2시간 곱하기 시급 이게 아니죠. 아니면 2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5 이게 아니라 2시간 곱하기 통상 시급 곱하기 1.5예요. 통상 시급. 제가 월급 내역 구성 항목을 보면은 제 월급은 기본급 그리고 자격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 통상 시급을 구할 때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산정해 버리게 되면은 저는 이걸 통상임금을 산정한 임금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을 산정한 시급이지.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시급을 산정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 월급이 얼마나 정해져 있을 때 그 중에서 아까 기본급 그리고 자격수당 이 두 가지만 해서 시급을 산정해야지 이게 통상 시급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25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쳤을 때 기본급과 자격수당의 합계가 2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치게 되면은 통상 시급을 산정할 때는 210만 원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해서 통상 시급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임금 쪽 산정 방법을 보면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임금 총액이란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좀 일을 하는데 좀 고돼 보였어요.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저 친구 오늘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 보였어 하면서 오늘 택시 타고 가 하면서 2, 3만 원 쥐어줬어요. 혹은 오늘 저 친구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집에 가면서 뭐 김밥 한 줄 사 먹어 하면서 2만 원 줬어요. 이런 게 임금일까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총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는 임금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임금이고 어떤 것이 임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임금은 아니에요. 임금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돼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뭐 택시비 아니면은 뭐 김밥 사 먹으라고 현금 얼마 준 거 이게 어떤 뭐 근로의 대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너무 작게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실제로 이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평균 임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빈도 높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이거예요. 상여금, 인센티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딜러예요. 자동차 딜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딜러 같은 경우 이렇게 영업사원 같은 경우 기본급 포션이 굉장히 낮고 나머지 인센티브로 이제 임금이 대부분 이제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죠. 매달 얼마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급여가 인센티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약간 불확정적인 성격 때문에 이거 임금이 아니다. 옛날에 이런 뭐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동차 딜러나 영업사원이 개별적인 실적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발생했을 경우 이거는 일단 법에서는 뭐 임금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같은 인센티브나 상여금의 성격이지만 이게 임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좀 작게 설명할게요. 제가 회사를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 근데 어쨌든 간 제가 목표한 바를 회사 어떤 실적을 모두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어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이죠. 그날 저는 과자 파티를 했습니다. 과자 파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임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근데 과자 파티 하는 거 대신에 제가 현금을 막 2만 원씩 뿌렸어요. 이런 경우 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실제로 어떤 제도상으로 볼 때는 이윤분배제도 혹은 이제 성과분배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까 개별적인 노동이나 업무 달성 여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개별적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포함된 데는 의무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집단적인 성과,
어떤 회사의 매출이 몇 프로 정도 달성했을 때 내 뭐 회사에서 뭐 기분 내는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규칙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이유는 분배하는 차원에서 성과 상여금을 주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임금성이 부정되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런 이제 이윤 분배에 대한 금액이 작지 않고 큰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이런 이윤 분배제도 이렇게 크게 이슈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평균 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고 통사임금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이 통사임금은 연장 근로수당, 뭐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 산정하기 위한 거고 연차 수당도 통사임금 산정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통사임금은 기본급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통사임금은 기본급이다라고 이꼴로 아예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을 엄청나게 쪼개죠. 뭐 기본급,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수당 그것들은 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들이에요. 매달 똑같이 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장 근로수당 산정할 때는 기본급만 똑 떼가지고 그것만 통상 시급 산정해서 뭐 연장 수당을 계산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면은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의 명칭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사전에 미리 예측되는 임금이라고 하면은 기본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산정을 분명히 과소하게 산정을 했을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소멸시효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3년치까지 최대 요구 가능하다는. 뭐 근로자분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거는 경우 뭐 지금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이런 이제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이 있죠. 다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일맥상통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큰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쨌든 이런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큰 사례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 통상임금에 해당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법에 이제 판례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정기상여급이 통상임금이냐, 뭐 식대가 뭐 통상임금이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그런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임금들을 기본급과 유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통상임금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지급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통화불 원칙, 그리고 직접불 원칙, 정기불 원칙, 그리고 전액불 원칙이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통화불 원칙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급여를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줘야지. 그러니까 뭐 반드시 현찰로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임금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일단은 돈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고 직접불 원칙은 근로자에게 본인이 직접 줘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을 때가 돼가지고 월급을 받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렸죠. 근데 그게 월급만치 빌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사에 되고 이 친구한테 줄 거 어차피 나 얘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나한테 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 사업주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차피 돈이 융통이 될 거 그냥 바로 이쪽에 주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직접 지급 원칙이고 그다음에 정기불 원칙은 매월 임금 지급 기일이 있죠. 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거를 2월, 5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잖아요. 한 달에 하루로. 그 하루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이제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액불 원칙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뭐 저는 친구한테 돈을 빌린 사례를 들었지만 이런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회사에 어떤 뭐 금전적인 큰 손해를 끼쳤어요. 제 월급이 200만 원인데 회사에 끼친 손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이거 상계 처리하겠다. 그냥 어차피 너한테 200만 원 줘야 되고 있는 거 나한테 갚아야 될 게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안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월급을 200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고 돌려받더라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전액 지급 원칙인데 전액 지급 원칙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뭐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4대 보험료나 세금들 이것들은 이제 전액 지급 원칙의 어떤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비까지 포함인데 일단 이건 뭐 논외로 하고요. 판례가 아까 방금 제가 말한 전액불 원칙과 관련된 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 아까 제가 얘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임금 채권을 상기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퇴직금 관련돼서도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주는 금품 청산 의무라는 이제 의무를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근로자 퇴사를 하게 되면은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미지급된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이거예요. 회사에서 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하고 2주가 도래하더라도 그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싶으니까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겠다라는 것 뿐인데 근로자가 그 안에 이미 신고를 해버린 거죠. 난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주장이 틀리지도 않았어요. 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금품청산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회사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고 지급기를 연장시킬 수 있어요. 개별적인 동의를 통해서. 근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한테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임금 체불의 이제 소멸시효인데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그 채권이 발생한 이유,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 채권, 뭐 쉽게 표현하면 월급 채권, 혹은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채권. 퇴직금 채권은 퇴사한 날 발생하겠죠. 어쨌든 그날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있고요. 3년 안에 근로자가 내가 그동안 못 받았던 뭐 임금 차익이 있었음을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휴게 시간에 대한 뭐 정비가 안 돼 있었다라든지 알고 보니 나 연장 근로성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걸 뭐 뒤늦게 알았다라든지 이런 경우 최대 3년치까지 소멸시효가 뭐 민사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공소시효는 아까 제가 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얘기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문제인 거고 공소시효는 뭐냐면은 사업주가 뭐 휴게 시간을 통해서든 연장 근로 수당을 통해서든 어쨌든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3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공소시효는 5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어쨌든 검찰로 기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이 사람 퇴사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안심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5년 안에는 어쨌든 간에 임금 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찰 쪽으로 기소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3년이 지났고 소멸시효 지났다. 이제 뭐 안전하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줄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이게 그 말이고요. 자, 케이스를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4일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근로계약서랑 임금체불과 예를 들었어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아니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근로계약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뭐 사실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경우죠. 이게 제가 노동부 사건을 많이 대리하다 보면은 특히 사업주 대리를 하다 보면은 사업주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임금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나도 좀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형사처벌 받겠다. 형사처벌 받고 돈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그 지급을 미루면서 근로자도 이제 속편하게 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임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민사와 형사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노동부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에요.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라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법원 쪽으로 형사법원 쪽으로 기소를 넘기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주는 검찰을 통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겠죠. 근데 사실 노동부가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단순히 범죄 사실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검찰 쪽으로 넘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이제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노동부에서 합의가 안 났으니까 본인은 민사 법원을 통해서 뭐 임금 청구 소송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보면 괜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임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정말 돈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금 부족으로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직원 뒤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차등금을 선지급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액차등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 체불액 1,000만 원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건을 경험해 보았을 때 뭔가 좀 억한 심정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급여 지급 자체를 미뤄버리게 되면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어떻게든 받을 방법은 있어요. 소액차당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전에 민사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를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합의 과정에서는 뭐 감정적인 이제 대립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때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뭐 정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좀 이렇게 좀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와 이제 민사를 좀 별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최저임금인데 지금 교재가 없으셔서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마 이 내용은 좀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18년도 그때부터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을 됐어요. 인상을 했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8,590원. 이걸 월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179만 원, 약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인데 월 기준. 뭐 지금까지 뭐 들었던 강의 내용을 쭉 읊어 오시면 이해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근로자한테 월급 180만 원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난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 사업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18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에요. 그 말즉슨 연장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혹은 18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기본급 외에
식대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고 있어요. 포함해서 180만 원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어떤 임금에 대해서 무언가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임금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최저임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이제 뒷장을 살펴볼 거고, 일단 최저임금 위반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아까 임금체불처럼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근로자의 뭐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이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이에요. 그리고 일반 임금체불보다도 벌금이나 이런 징역 규정이 더 훨씬 세요.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감액 적용이라고 해서 수습 중에 있는 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90%만 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조금 압축해서 빠르게 설명하면은, 이걸 듣고 계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수습 기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습 기간 중, 그러니까 만약에 수습 기간 3개월을 적용해놨다.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경험상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습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이 사람을 채용을 시켜놓고 이제 채용은 완료가 된 거예요. 채용 완료가 됐는데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기간이지, 이 사람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할 만한 그런 시기를 둔 건 아니에요. 수습 기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해고 파트나 이런 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용이한 것조차 아니고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경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습 기간은 단순히 교육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 역량을 제대로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순 노무 업무, 그냥 누구나 당일날 와서 익힐 수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 자체도 이제 적용이 안 되고요. 어쨌든 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 이것도 전제 조건이 본 근로계약은 1년을 채용해야 돼요. 계약기간 잡아놓고 그 중에 3개월만 수습기간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계약 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이렇게 경우에는 최저임금 90%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을 잡아두되 그 중에서 3개월만 교육기간이라 수습기간 줄 수 있고, 그 기간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현재 법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용어야 정말 다양할 수도 있는데, 뭐 수습 비슷한 말들로 이제 수습 혹은 인턴, 뭐 시용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시용 기간과 인턴 기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엮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 채용 전에. 근데 수습도 마찬가지로, 수습도 해고할 때 그 어떤 뭐 해고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닌 것처럼, 뭐 인턴이라든지 시용 같은 경우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전에 그 시용 기간 중에 뭐 어떤 점수가 좀 미달된다, 그래서 본 채용 거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고로부터 그마저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평가, 객관적인 뭐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증빙이 돼야지 본 채용 거절에 있어서 부당 해고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기업에서 인턴 해놓고 본 채용 안 하고 이런 거 흔치 않냐라고 하는데, 큰 기업에서는 그거를 그냥 애매하게 어떤 제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정교하게 하고 있지. 뭐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평가 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최저임금에 이제 산입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급처럼 매달 지급되는 임금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확실히 하자고 하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가산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18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만 원이 연장수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180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 20만 원 뺀 160만 원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차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것도 이제 최저임금 포함되지 않고,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열거적으로 예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어떠한 수당들,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월 정기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 정기 상여금이라고 하면은 상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세 달에 한 번씩 지급되거나 이런 상여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기 상여금. 근데 이거를 세 달에 얼마라고 하면은 이걸 한 달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이 뭐 3개월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20만 원 최저임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산입 여부에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20% 초과분 산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최저임금이 179만 원이잖아요. 약 180만 원인데 180만 원의 20%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180만 원의 20%라고 하면은 거의 뭐 36만 원 정도인데 36만 원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금이 월로 환산할 때 20만 원 지급되는데 20%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36만 원이면은 최저임금에 들어갈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상여금이 월로 환산하니까 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180만 원에 20%면 3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차액인 14만 원까지는 최저임금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최저임금법 최근에 개정되면서 이제 복잡하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같은 논리로 정기상여금 외에 이제 복리후생비, 대표적인 복리후생비가 식대라든지 차량 유지비가 이제 있죠. 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렇게 흔히들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5%예요. 180만 원의 5%가 이제 미산입된다는 거죠. 아까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여금이나 이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미산입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외에, 그러니까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라든지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아니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의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어쨌든 지금 179만 원, 180만 원 이상 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우리는 준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구성 항목의 내역을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입이 닳도록 얘기한 180만 원이 나와 있죠. 이거 뭐 죄송하지만 이거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거라 19년도 기준이긴 한데 뭐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지금 월 180만 원을 받고 있는 월급 근로자입니다. 근데 기본급 15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시간의 수당 10만 원. 여기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죠? 기본급, 그리고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월 환산액 이제 5%를 초과하는 임금, 이것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거고, 시간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판단 여부,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기본급 15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식대랑 교통비 합계 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만 8천 원만 최저임금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미산입 비율 제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57만 8천 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거죠. 이 사람의 월급은 180인데 최저임금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액은 157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반이죠. 뭐 시간급을 한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179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의 기준인데 이 사람은 157만 8천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은 어떠한지, 급여 구성 항목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사전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금액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반인사 물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계산해보니까 나 최저임금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 취하더라도 이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근로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저임금 차익부터 맞추다 보면은 또 거기다 가산수당까지 같이 올라가고 퇴직금이 이미 기지급한 경우를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가 또 베이스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씩 다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근로자 다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존폐에 정말 문제를 줄 수가 있을 만한 금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근무 시간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뜯어 보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기업 규모가 작든 크든. 실제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회사처럼 조그만 회사에서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냐. 정말 단골 멘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듣겠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에서 큰 차와 작은 차에서 100km 위반 여부는 큰 차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법 일반을 규율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작기 때문에 좀 유도리 있게 근로감독관은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어주는 근로감독관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끔 이렇게 마인드가 아쉬우신 분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사전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근로기준법 기초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모성보호제도.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쭉 보고만 갈 텐데 임신 중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간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 휴일 근로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 특정 기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청구하게 되면 단축해 주셔야 되고 급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고 육아휴직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된 부분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고 출산 전후 육아 같은 경우는 출산 전후 포함해서 90일 그 중에서 60일은 유급 이거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고요. 모성보호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임금, 근로시간, 휴가, 그다음 마지막이 해고예요. 이 네 가지 주로 이제 금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계신 사업주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로관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퇴직, 해고, 자동소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직, 그냥 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직, 퇴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죠. 내심의 의사는 싫었든 좋았든 간에 내가 본인이 나가겠다, 내 자유로운 의사로 나가겠다라는 의사표명이 됐을 경우 사직이나 퇴직이 이제 성립이 하는 거고요. 해고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예요. 어느 일방이라고 하면 사용자겠죠, 당연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걸 해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자동소멸, 자동종료 같은 경우는 크게 정년이라든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사망, 사용자 파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두 개가 크게 다른 게
어느 일방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강연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순서 바꿔가지고 마지막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뭐 인턴이라든지 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뭐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경우에 뭐 엄청 좋은 제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인턴이라는 제도, 시용이라는 제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정말 단순 노무인 경우, 그런 경우에 근로계약 기간을 처음 입사할 때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정해두신 경우에, 사실 근로자를 처음에 인터뷰했다고 면접 봤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일 잘할 것 같고 똘똘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보내고 싶은데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결국에는 사직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 누군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황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정해진 경우, 이건 어떤 의사표시 없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달성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직무 자체가 좀 사람 두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일반 업종이라든지 계약 기간을 처음에 이렇게 잡아두고 설정하게 되면은 사실 해고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달을 잡든 두 달을 잡든 간에 좀 대신에 이거를 뭐 근로자들 설명할 때 우리가 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사실대로 말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일단 단기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사를 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단기 계약 이후에 뭐 그 다음에 본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 만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해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사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권고사직이라는 것 많이 아실 거예요. 권고사직이라는 표현 용어 많이 아실 텐데, 권고사직을 해고와 동일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권고사직은 이 둘 중에 봤을 때 퇴직, 사직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용어지 해고 쪽은 아니거든요. 많이들 혼선을 겪으시는 이유가,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회사에 어떤 퇴사 권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방적인 의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권고사직 당하는 근로자가 물론 뭐 내심의 의사로는 나가기 싫은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되는 의사가 중요한 거죠. 표현되는 의사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령해서 수능하고 내가 사직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명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 거고요. 뭐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거 해고 마찬가지 이런 거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사직, 퇴직 이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권고사직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즉슨 또 어떤 말이 되냐면은, 어떤 사람을 뭐 잘라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고의 절차를 거치려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어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들 거쳐야 될 게 많아요. 해고 같은 경우는. 근데 퇴직이나 사직 절차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어떤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라든지 사직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떤 해고의 리스크 자체도 충분히 좀 많이 커버가 돼요. 뭐 간혹가다 이제 내가 뭐 사직서는 썼지만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권고사직서를 받게 되면 해고의 문제도 한 번 더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해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 이것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권고사직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왜 이렇게 해고를 제가 기피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100% 정당한 해고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해고가 정당해지려면은 두 가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절차의 정당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법에 있는 대로 뭐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해고의 절차의 정당성으로 규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뭐 한 달 전에 예고해야 되고,
뭐 해고하기 전에 어떤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사 내부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거치면 돼요. 거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한 경우, 뭐 상사를 폭행한 경우, 아니면은 뭐 상사 말을 안 들은 경우, 업무 불복종한 경우, 뭐 지각 몇 번 한 경우 이렇게 열거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해고 사유 절차, 사유의 정당성 갖추기 너무 쉽겠죠.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모든 케이스를 다 법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정당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고 있고, 뭐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정도가 돼야지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정당한 해고의 사유 정당성 갖추기는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위험이야 해가지고 해고 사유의 절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가정 하에 또 만약에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경우 또 부당해고가 성립을 합니다. 어쨌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이거 두 가지 다 갖춰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제가 겪었던 케이스 중에서 어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이제 회사 그 돈 세는 개수기 계산기 있죠. 그거를 망치로 때려 부시고 CCTV를 때려 부시고 사업주한테 욕을 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너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순간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뭐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완전히 100% 승리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고 근로자가 아나무인한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들, 일정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해고가 아니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절차의 정당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면 통지라고 하면은 뭐 해고 시기는 언제이고, 그 다음에 해고하는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게 적힌 종이 문서를 말해요. 종이 문서. 이거를 그냥 뭐 문자 메시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 해고 효력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30일간의 어떤 예고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30일간의 어떤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법에서는 해고 금지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산재로 인한 기간과 그 후에 30일, 그다음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돼요. 어떤 사유가 있건 간에. 근데 이건 가능해요. 산재로 인해서 근로자가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병원에 뭐 수개월 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요양 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하게 되면 그때는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이 재해자 같은 경우는 뭐 다친 기간 동안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뭐 휴업급여라든지 이거 수급하고 있을 거니까 근로관계가 반드시 존속돼야 되는 사정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 해고 금지 기간으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해고 예고인데, 이거 아까 쉽게 얘기하면은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거고, 해고하려면은 뭐 이게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해서 징계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던가, 아니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주면서 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고는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30일분의 통상 임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 입사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 뭐 해고 대상자가 됐을 때 해고 예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원래는 뭐 월급 근로자인 경우 계절적으로 이용되는 근로자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법이 다 통일돼 가지고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제외가 되고 그밖에 어떤 천재사변 근데 이게 어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천재사변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사업장이 붕괴됐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주의 그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경우 해당할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해고 예고라는 거는 근로자가 해고당했을 경우 또 다른 직장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만든 거니까 웬만하면은 뭐 한 달치 급여를 주시든 한 달의 기간 주시든 이런 거는 좀 도의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의 산정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보시면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달치 통상 임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통상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 자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폐업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폐업한 경우를 하더라도 사실 폐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세무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전 폐업 예정일이 있다 보면 그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이제 회사가 사실상으로 이제 도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예 운영 자체가 중지된 경우 갑작스럽게 뭐 예상치 못한 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예외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예, 보시면은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선정이 됐죠. 그 다음에 위법한 해고 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케이스대로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다. 이거는 한 달 전에 예고한 게 한 달 유예 기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그 말을 듣고 뭐 자존심이 상해서라든지 어떤 사유에서라든지 자진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는 위반은 맞지만 이제 부당 해고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왜냐면은 해고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자진 퇴사를 볼 수 있죠. 아까 봤던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 해고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퇴직금 제도는 크게 지금 퇴직금 제도, 법정 퇴직금 제도와 퇴직 이제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받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1년 이상 근속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퇴직금 제도도 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여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계속 근로 기간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케이스를 굳이 들자면 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1년 이상 일한 경우라고 하면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여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근로자가 봤을 때 사업주가 바뀐 건데 사업주 간에 봤을 때는 사실 영업을 양도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가 되면은 고용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을 텐데,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장을 넘겼다. 대신에 사업장에 있는 인적 물적 조직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다. 퇴직금 정산되지 않았고, 그럼 받은 사람 양수인이 모든 퇴직금에 대해서 책임질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가장 애매한 게 영업 양도 당시에는 어떤 근로자가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인 입장에서도 이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정산해 줘야 되냐, 이러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양수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딱 6개월만 더 채우고 그만뒀어요. 자기도 이 사람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일단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돼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어쨌든 간에 이런 법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 양도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반반씩 하는 계약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계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사실 가게를 사고 팔고 하는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계속 근로 기간이나 기간과 문제된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포함되는 기간 보시면은 뭐 수습 기간, 뭐 휴직 기간,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 보시면 퇴사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 기간들이 아니죠. 퇴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파견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따로 있겠죠. 근데 하지만 임금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사업장에서 그냥 아예 적을 두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전 회사에서 사직서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근로관계 완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퇴직금 발생 요건 세 가지 중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뭐 한 주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 그것보다도 근로자일 것이에요. 제가 여기 수업 처음 들어가기 전에 전화 받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근로자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3.3%뭐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급여를. 그렇기 때문에 3.3%를 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뭐 프리랜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이거는 뭐 세금을 어떤 식으로 뗐는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무 실태를 보고 근무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를 떼는 정말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겠죠.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을 거고, 정해진 어떤 고정급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어떤 지시 명령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로 어떤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좀 잘못된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3.3% 뗐을 때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무의 실질을 봐야 된다.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가면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고정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이거 뭐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아까 평균 임금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나누면 평균 임금이 나올 거고, 이거를 위와 같은 분수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대략적인 퇴직금 산정식은 뭐 정말 대충 계산한다고 했을 때 뭐 1년 일한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1개월분 급여와 비슷하고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산정 예시에 보면은 17년 2월 1일부터 19년 6월이니까 거의 2년 4개월 정도, 한 2.23개월 정도 되는데, 한 2.24개월 정도 2.23개월 정도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퇴직금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산정에 있어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고 산정식을 반드시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하시는 게 임금 체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는 계속 근로 기간이 유효가 뭐 인정되냐의 차이인데, 만약에 뭐 경우에 따라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단결근 뭐 전을 두고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합쳐서 정산해 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반적인 결근이라고 하면은 계속 근로 기간이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사직이나 해고 절차가 만약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분이 부당 결근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 제공이 단절된 때까지가 계속 근로 기간이겠죠. 그 중간 끊기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 산정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퇴직연금 제도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취지만 좀 설명드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뭐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아니고서야 내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둔 거고, 그리고 그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DC형 이런 뭐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하게 됐을 경우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유리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그냥 아무 때나 뭐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뭐 예를 들면 주택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병에 걸렸다라든지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는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시간이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급하게 좀 마무리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금 교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사실 교재 앞쪽에다가 제 연락처라든지 메일 주소 이런 거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상인대학 통해서 만약에 교재를 추후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락처라든지 이메일 통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하게 되면 연락 주시면은 뭐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뭐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